여기는 콜롬비아 연안의 태평양 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화물선을 쫓고 영해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콜롬비아 해군의 최정예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의 조타실과 기관실 곳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한글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콜롬비아의 바다를 강탈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 군함의 원래 이름은 대한민국 해군의 안양함입니다. 대체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콜롬비아 대통령을 울린 보고서를 작성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바도르 루에다. 스페인 출신의 냉철한 도시 인프라 전략가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과 충격적인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의 숨가쁜 여정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도시 인프라 전략가 살바도르 루에다입니다. 2018년 늦가을, 저는 콜롬비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보고타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의 낡은 도로를 현대화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는 포지도로 인프라 사업의 최적 파트너를 가려내는 막중한 임무였죠. 보고타에 도착한 다음 날 콜롬비아 교통부에서 첫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국 기업들의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예상했던 강대국들의 이름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한국 기업들의 제안서에만 콜롬비아 관료들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KITS 검토 필수, 최우선 검토 대상 등과 같이 빨간 펜으로 적힌 메모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의 인기를 이용한 마케팅인가? 아니면 덤핑이란 명목으로 가격을 후려친 건가? 그때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이 한국 대표단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제 국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형제 국가라니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런 감상적인 표현을 쓰다니.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국제 비즈니스에 우정이나 형제 따위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오직 이익과 손해, 효율과 비효율만이 존재할 뿐이죠. 저녁 만찬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한국 대표단과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따뜻하고 신뢰에 찬 표정이었죠. 심지어 한 관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루에다 씨,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섭니다. 이건 역사적인 인연이에요. 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인연?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수십조 원짜리 국가 사업을 결정한다고? 이래서 개발도상국은 발전이 더딘 거야.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신뢰의 이면에는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어쩌면 공개되지 않은 금융 조건이나 정치적 거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고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짐했죠. 이 형제 국가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쳐서 제 보고서에 명확한 리스크 요인으로 기록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30년 경력이 쌓아온 모든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콜롬비아 정부 측 파트너인 카를로스가 제 호텔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루에다 씨,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형제 국가인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으시던데 오늘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를로스의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 콜롬비아 우호 재활센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마치 5성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건물이었죠. 유리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대적인 외관,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 그리고 건물 중앙에 크게 걸린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 역시나 제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홍보관이군. 이런 시설 하나 짓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연간 최소 100만 달러는 들겠어. 포지 사업을 수주했을 때 예상 수익이 얼마더라? 로비에 들어서니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물리치료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재활에 성공한 환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루에다 씨, 어서 오십시오. 오늘 특별히 만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저는 계속 관찰했죠. 병실마다 최신식 의료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고 환자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이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도대체 투자 대비 수익을 어떻게 계산한 거지? 마침내 우리는 햇살이 잘 드는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보고타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앉아있던 그는 무릎 위에 연한 베이지색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얗다 못해 성그러진 머리카락, 깊은 계곡처럼 파인 이마와 뺨의 주름, 그리고 손등에 점점이 박힌 검버섯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루에다 씨, 이분이 에르난도 곤살레스 씨입니다.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1951년 20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콜롬비아 대대의 영웅이십니다. 아, 이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군, 감동적인 참전 스토리로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라 너무 뻔하지 않나? 21세기에 이런 구식 마케팅이 먹힐까? 하지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흐릿해진 시력 너머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90년이 넘는 세월도 꺾지 못한 평생을 지켜온 군인의 존엄과 자부심이 그 눈동자에 살아 숨 쉬고 있었죠. 스페인에서 오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마디 굵은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살짝 움직여 자세를 바로잡더니 마치 먼 곳을 응시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주 먼 나라로 갔었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던 곳으로 말입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군. 추위와 굶주림, 전후의 죽음, 뻔한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겠지. 보고서에 감성 마케팅의 전형적 사례라고 적어야겠어. 에르난도는 영하 20도를 넘나들던 한국의 겨울,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떨며 싸웠던 날들을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저의 무표정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이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이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의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모서리가 닳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루에다 씨.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콜롬비아 병사 6명이 황량한 겨울산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에르난도가 가장 어려 보이는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애송이가 바로 접니다. 20살, 갓 성인이 된 나이였죠. 루에다 씨, 우리가 왜 가족과 고향을 두고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지 아시오? 돈 때문도 단순히 명령 때문만도 아니었소. 우리는 자유를 지키러 간 거요. 얼굴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 제가 수백 개의 보고서에서 무미건조하게 써온 그 단어가 이 노인의 입에서 나오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의 무게가 그 두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르난도가 휠체어 옆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이 뭔지 아시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민관단체와 선교단체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라오. 제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냈단 말이오. 70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자 마테오여. 한국 정부 전액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소.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미래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소. 직원이 저를 중앙홀로 안내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사진과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죠.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인과 대화 중 무심코 마음을 놓아서일까요? 갑자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냉철함이라는 갑옷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활센터에서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르난도의 눈빛, 70년간 이어진 편지들,
그리고 벽 전체를 뒤덮은 감사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저를 움직이는 건 전문가로서의 분석욕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 아니 그보다는 뭔가 거대한 진실 앞에 선 사람의 경외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비즈니스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6.25 전쟁과 콜롬비아 대대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콜롬비아 대대 한국 전쟁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콜롬비아 대대는 단순히 후방 지원이나 보급 임무를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1951년 6월 부산항에 도착한 그들은 전쟁 기간 내내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불모고지 전투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1952년 6월 26일부터 1953년 3월 26일까지 무려 9개월간 이어진 이 전투. 저는 보고서에 나온 위치를 현대지도와 대조해 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서북방 266고지, 바로 지금의 비무장지대 인근이었던 거죠. 잠깐 이곳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하며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그 춥고 험하기로 악명 높은 곳에서 70년 전 콜롬비아의 청년들이 피를 흘렸던 거죠. 전투 기록은 끔찍했습니다. 중공군의 끊임없는 공세, 압도적인 수적 열세. 그럼에도 콜롬비아 대대는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보고서의 건조한 문장 속에서도 그날들의 처절함이 생생히 전해졌죠. 적의 포격으로 진지 대부분이 파괴됨, 통신 두절, 탄약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대대는 백병전을 불사하며 고지를 사수함. 저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모고지 전투에서만 콜롬비아군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공군 6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집계된 최종 숫자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전사자 163명, 부상자 448명, 실종자 69명, 포로 30명. 이제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20살 남짓한 청춘들의 뜨거운 피였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였구나.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 이건 피로 맺은 맹세였던 거야. 특히 한 장교의 편지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든 한국인의 자유든 자유는 하나였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을 위해 바친 가장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것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또 대한민국의 노력을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지탱해온 모든 것은 이익과 손해로 계산된다는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내렸는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를. 그것은 70년 전 불모고지에서 함께 흘린 피가 만든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유대였던 겁니다. 피로 맺은 인연의 깊이를 깨달은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국으로 볼 수 없었죠. 70년간 한결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나라. 그렇다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발전시켜 왔을까요? 호텔방에 틀어박혀 저는 한국의 발전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기라 불리는 그 경이로운 성장의 비밀을 인프라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하고 싶었죠. 수십 개의 논문과 보고서를 뒤지던 중 저는 숨이 멎을 만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 사업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들을 보니 맙소사, 2000년대 이전의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수회사별 고유 색상을 사용한 버스들이 아무런 체계 없이 뒤엉켜 있었고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고서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열악했다.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노선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는 도시 아닌가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속 읽어 내려가던 저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는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 세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선정된 것이 바로 콜롬비아 보고타의 트란스밀레니오 중앙버스차로 시스템이었다. 저는 급하게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고타를 수십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을. 그들은 마치 열정적인 학생처럼 트란스밀레니오의 모든 것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서울시 대표단의 방문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보고타의 시스템은 혁명적이다. 버스 전용차로, 역개념의 정류장, 사전 요금 지불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아니, 반드시 배워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당시 서울은 이미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도시였음에도 콜롬비아의 시스템을 보고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였던 거죠.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콜롬비아 보고타의 버스 시스템을 복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IT 기술을 접목시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통합 환승 시스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단 20년 만에 제자가 스승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청출어람.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점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나라. 그래서 콜롬비아가 한국형 지능형 교통체계를 신뢰하는 거구나. 다음 날 저는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메데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측 파트너인 카를로스가 한국형 지능형 교통체계의 진짜 위력을 보고 싶다면 메데진으로 가보라고 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메데진의 풍경이 펼쳐지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이 도시는 불법 세력들의 본거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폭력과 무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왔다? 과연 기술이 도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택시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데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은 기적 같죠. 한국 사람들 덕분입니다. 목적지는 메데진 통합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로 지어진 곳이라고 했죠. 저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들을 도왔던 혈맹의 나라에게 말입니다. 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자체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나란히 걸린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죠. 루에다 씨, 어서 오세요. 준비됐습니다. 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곡면 스크린 위에서 메데진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KITS, 즉 한국형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 경찰, 소방, 방범 등 모든 기관이 따로 움직였죠. 소통도 안 됐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신호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스템이 가장 가까운 경찰차와 구급차를 자동으로 배정했고 그들이 달려갈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일제히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KITS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죠. 저는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그것을 분석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교통관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완벽한 마이스트로였죠. 메데진의 교통사고율이 60% 감소했습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율은 90%를 넘어섰고요. 범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니까요. 센터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한때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던 메데진. 그 도시에 한국이 선물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였고 안전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더군요. 우리도 혼돈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었던 나라. 그들이기에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센터를 나오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단순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극복한 경험에서 나온, 그래서 더욱 강력한 공감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메데진에서 보고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KITS가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공감의 기술.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 호텔로 돌아온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2010년대 초반 콜롬비아의 입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죠. 제가 찾고 있던 건 교통 시스템의 한 해서는 스승이었던 콜롬비아와 제자였던 한국의 위치가 바뀐 그 결정적 순간의 증거를요. 자료를 뒤지던 중 2011년에 작성된 해외 경제 분석 보고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의 IT 수출 성과는 경이롭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불과 14년 전인 1997년 국가 부도의 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IMF? 저는 급히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의 외환보유고 고갈,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 숫자들이 말해주는 당시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제목의 낯선 사진들이 화면에 떴죠. 길게 늘어선 줄, 그 줄에 선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들, 돌반지, 결혼반지, 금팔찌, 심지어 돌잔치 때 받은 아이의 금반지까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안의 금을 모아 나라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요? 나라가 어려운데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주인인데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위기를 정면 돌파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자발적 운동이었죠.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2011년 콜롬비아 정부의 입찰 기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트란스밀레니오 차세대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최종 낙찰자는 바로 LG CNS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14년, 겨우 14년이야. 저는 빈방에 대고 외쳤습니다. 국가부도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지 14년 만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나라의 심장부를 최첨단 기술로 교체하는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위대한 부활의 서사였죠. 국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다시 일어선 나라가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스승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보고타의 트란스밀레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버스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로 움직이고 있겠죠. 한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배워갔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제자의 손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청출어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청출어람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새로 썼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차가운 숫자와 분석이 아닌 한 국가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죠. 콜롬비아가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청출어람의 증거를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콜롬비아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모든 활동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센터, 장학금, 첨단 기술 지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전 독일에서 일할 때 동료였던 김석태 박사가 우연히 언급했던 보은이라는 말이었죠. 받은 은혜를 갚는다. 처음엔 그저 동양의 미덕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콜롬비아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포지도로 사업과 연계된 해상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였죠. 사실 저는 그다지 중요한 미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안보 검토 정도려니 했죠.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루에다 씨,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자주 요청하신다고 하셔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동시에 묻어났죠. 콜롬비아 태평양 해역에서 불법 화물선 차단, 해양 경비, 환경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린요함이죠. 작년에만 불법 화물 12톤을 적발했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했죠. 참모총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에다 씨, 이 나리뇨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양국 해군이 경례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죠. 대한민국 해군 안양함입니다. 4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초계함이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콜롬비아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 군함이 맞습니다. 참모총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0년 전 우리의 알미란테 파디아함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군함이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죠. 7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완성된 이 완벽한 순환 앞에서 그 어떤 분석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린요함 갑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함정 곳곳에 한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우리는 일부러 한국어 표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배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젊은 수병들에게 매번 설명합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70년을 이어온 형제의 증거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멀리 카리브해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군함이, 아니 이제는 콜롬비아의 군함이 된 나린요함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겠죠. 루에다 씨, 참모총장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습니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게 콜롬비아의 인프라 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피로 맺은 약속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었고 은혜를 갚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작성한 모든 분석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단 2글자를 적었습니다. 보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나라의 인프라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전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가슴으로 쓴 가장 위대한 전략의 이름이 바로 보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고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이 콜롬비아의 미래를 밝히고 있겠죠.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대통령과 전체 내각이 참석한 가운데 제 최종 보고회가 열렸죠. 회의실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옆구리에 낀 서류 가방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 분석, 비용 편익 계산서,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단상에 선 저는 서류 가방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실에 모인 콜롬비아의 지도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강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수십조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분석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돈으로는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70년을 이어온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저는 보았습니다. 에르난도라는 이름의 노병을 70년 전 20살의 나이로 한국의 불모고지에서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킨 그 땅을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몇몇 강요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이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국민들이 금반지를 빼서 나라를 구한 기적을, 그리고 불과 14년 만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우리 보고타의 트란스 밀레니오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주치의가 되어 돌아온 것을. 제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때 세계가 포기했던 메데진의 KITS라는 희망의 빛을 밝힌 것을.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모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70년 전 우리의 알미란테 파디아함이 태평양을 건넜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양함이 대서양을 건너와 나린요함이 되어 콜롬비아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회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쏟아 외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피에 새기고 그것을 반드시 더 큰 번영으로 되갚는 보은이라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리 도로에 까는 것은 광케이블이 아니라 70년 약속의 실천이며 그들이 세우는 것은 교통관제센터가 아니라 영원한 우정의 등대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루에다 씨,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작은 할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하셨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7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만의 재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단순한 건설 파트너로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 형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70년 전 전장의 포성을, 그리고 오늘날 건설 현장의 망치 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비즈니스의 언어가 아닌 뜨거운 심장의 언어로 맺어진 약속, 피로 시작해 번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형제의 길, 그것이 바로 한국과 콜롬비아가 함께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대통령궁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제 이메일함에 기적 같은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컨퍼런스 특별 연사 초청장이었죠. 이제 저는 곧 자료와 증언으로만 확인했던 그 경이로운 대한민국으로 떠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6.25 참전용사 에르난도 할아버지의 손자 마테오 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준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이 피땀으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감과 희망을 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 살바도르 루에다였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